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배어드 교양대학이라는 곳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김시천이라고 합니다. 이 중천학당에서는 해마다 이렇게 봄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재미는 없지만 꼭 필요한 철학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책의 제목 공동 뇌 프로젝트, 마치 무슨 기업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같은 성격의 제목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제목이 내용 중에 많은 부분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부제를 보면 뉴 노멀 시대, 융합, 창의성, 미래 역량 이런 제목들이 있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 접근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책의 앞표지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미래 융합 교육에는 확장된 언어력, 인문학이 답이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몇 가지 단어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혹은 질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공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는 대학에 진학하는 학과 혹은 분야와 취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연결성을 갖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들어서면서부터 점점 그런 방식의 연결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죠. 더구나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 인간의 업무, 인간의 능력을 대체한다. 과연 그 세상에서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커다란 고민일 텐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김재인 교수님은 바로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연구하고 많은 저술을 하고 계신 철학자입니다. 자, 우리 개개인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사회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까? 이런 물음들을 가지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저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분은 철학자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는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의 교수로 계십니다.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 웹진 X라고 하는 잡지를 편집하는 위원장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모임인데 디지털 소사이어티 기획위원으로도 계십니다. 본래는 이분이 서울대학교 미학과에서 공부를 했다가 이제 철학으로 전공을 크게 바꿨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는 저술과 많은 강연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특히 이분의 저술 가운데서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AI 빅뱅, 인간은 아직 좌절하지 마, 뉴 노멀의 철학 등등의 다수의 저술들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자, 이 책의 제목들만 보더라도 물론 이제 저는 이 저자, 철학자인 김재인 선생님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동냥으로 듣는 것도 많고요. 그런 면에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자가 굉장히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조금 이제 딱딱한 소개를 했으니까 이번엔 좀 편한. 저 같은 경우는 동양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읽고 있는 글 혹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주인공들이 지금부터 2000년이 훨씬 전인 기원전 6세기, 7세기, 4세기, 3세기 요 시대의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몸과 마음은 현재 21세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최신 유행이라든가 최신의 흐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알아야 할 필요가 생길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저는 주변 여러 선생님들께 자문을 구한다든가 귀동냥을 한다든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럴 때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혹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 제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거는 분이 바로 이 김재인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자, 이 책을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다 소개한다라고 하는 건 짧은 시간에는 어려운 일이고요. 일단은 이 책에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그건 제가 정리하는 것보다 저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책의 프롤로그 부분에 들어있는 짧은 한 단락을 제가 일단 소개해드리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떤 생각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에 관한 생각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책의 머리말에 해당되는 글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들어가며 융합, 창의성, 미래 역량 교육은 공동 뇌로 수렴한다. 자, 여기서 네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죠. 융합, 창의성, 미래 역량, 그리고 공동 뇌. 이 부분들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것이 사실은 교육과 관련된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 저자분은 교육학자는 아니에요. 철학자입니다. 그것도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인 들레즈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저서들, 역서들을 출판하신 분이기도 한데, 자, 이분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대단히 친숙한 알파고 이세돌 구단과의 승부에서 이세돌 구단이 딱 한 판을 이겼죠. 그러니까 졌어요. 이게 참 놀라운 세계적인 충격을 줬습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으면서 이 김재인 선생님도 도대체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물음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셨고 또 강의를 하면서 여러 저서들을 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이어야 할까?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고 인간을 지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깊이 있게는 도대체 인공지능이 뭘까?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한국에 있는 철학자 가운데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통찰력 있으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면밀한 판단과 조언을 내려주시는 철학자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분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이 융합, 창의성, 미래 역량 교육 이런 키워드들은 이렇게 인공지능이 도래하게 되면서 우리를 바꾸고 또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라고 하는 고민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할까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천착해온 그 연구와 사색의 결과물입니다. 자, 이제 본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 책에서는 융합이라는 주제를 둘러싼 담론과 실천에서 다음 세 가지 요점을 주장하고 입증하려 한다. 첫째, 융합은 개인의 성취라기보다 협업의 산물이다.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질에 의존하기보다 시스템을 다져야 한다. 둘째, 인간은 개체가 아니라 집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개인 지능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 뇌다. 셋째, 모든 인간에게 공통 핵심 역량인 확장된 언어력을 교육한 후 이를 토대로 전문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 이 책은 융합, 창의성, 미래 역량 교육을 위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제안을 목표로 삼는다. 동시에 논의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를 다루는 일을 소홀히 다루지 않는다. 이런 고찰은 인간의 고유함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 4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이 책 속에 들어있는 키워드들은 철학자인데 존재,
뭐 자유 이런 등등의 어려운 철학적 개념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특히 초등학교부터 이미 창의성,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는 더더군다나 이 창의성 교육을 대단히 중시하는데 이 김재현 교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어렵지만 유쾌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철학책을 소개한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제목의 책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책은 왜? 누가 읽어야 될까? 자, 제가 이 책을 꺼내 들은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저는 사실 직업적으로 보면은 공부를 업으로 삼고 있는 대학의 교육자, 즉 교수이죠. 그 가운데 가장 난해한 학문 분과 가운데 하나라고 알려진 철학이라는 분야, 그것도 2500년 전에 중국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많은 분들이 이런 오래되고 그리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는 학문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 서구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그 철학이 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물음 혹은 대상은 두 가지 단어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리얼리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물론 철학적으로 실제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진짜로 있는 현실, 우리가 진짜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대상 혹은 자신이기도 하죠. 이 두 가지 물음인데 이 두 가지 물음을 둘러싸고 2500년 동안 시대마다 많이 바뀌어 오긴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어떤 삶을 벗어난 문제를 사색하거나 질문을 던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바로 이 공동뇌 프로젝트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런 것들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철학적인 저술이지만 분명히 교육, 취업, 미래 등등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물음과 관련해서 매우 의미 있는 여러 가지 통찰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철학책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어떤 기획으로서의 사색의 산물을 제시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읽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읽어가면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의 교육을 해야만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에도 우리가 좀 더 발전된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관한 청사진을 이 책은 제시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개개인 상황에서 볼 때도 어떤 분야를 공부해야 혹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하고 남은 생애 동안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물음과 관련해서 이 책은 굉장히 유용한 통찰을 줄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사회가 그리고 개인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자, 프롤로그, 즉 머릿말을 소개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저자는 그걸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바로 융합은 협업이다. 자, 사실 이 영어로 하면은 컨버전스라고 하는데 이게 융복합 혹은 뭐 학제간 이런 방식의 연구들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래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섞으면 뭔가 융합된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융합은 결과지 의도한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이 융합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마치 한 개인이 여러 분야를 섭렵해서 혹은 그런 창조적인 개인들이 서로 협동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산물이다.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시스템의 조건,
그러니까 훌륭한 융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교육, 사회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교육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저자가 예를 들고 있는 한 가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소재로 해서 저자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저자는 이 다윈의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윈이 진화론을 발견하는 과정은 그가 비글호를 타고 긴 여행을 하면서 그 연구를 축적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사색을 해서 나온 창의적 결과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찰스 다윈은 개인적이지만 융합의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이론을 창안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비그로를 여행한 후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부학자, 조류학자, 그리고 육종 경험이 많은 정원사, 동물원의 관리인, 비둘기 기르는 사람, 이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묻고 또 자기의 물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책들을 읽고 아이디어를 얻으면서 달리 말하면 다윈 스스로가 여러 사람들에게 묻고 도움을 얻고 아이디어를 얻고 하는 이 협업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결과로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놀라운 과학적 성취가 나왔다.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 수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협업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설계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가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이런 융합, 협업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게 이제 사회나 국가, 대학이 해야 될 일이고 개인들은 그런 협업을 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요거를 세 번째 과제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중간 책의 제목이기도 한 공통뇌라고 하는 것이 왜 등장하는가? 자,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객체가 아니라 집단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개인지능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뇌다. 물론 이 저자가 하는 이 이야기가 저자가 최초로 하는 이야기이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사실 이런 간단한 예에서도 우리는 저자가 말하는 의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컨대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한다. 이때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뇌가 한다. 혹은 뭐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몸과 마음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가지고 있는 뇌가 아니란 뜻이잖아요. 마치 컴퓨터 본체에 CPU가 있고 외장 하드나 다른 보조 기억 장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메모를 하고 혹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떠올리면서 서로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하면서 서로 기억을 복원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산 기억이라고 하는데 바로 인간이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켜온 방식이 바로 이 공동의 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왔다는 겁니다. 즉 달리 말하면 인간이 창의성을 발현하는 방식은 개인의 독창적인 능력, 탁월함, 여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개인들이 바로 이 공동뇌에 접속되어 있고 그 공동뇌의 자원을 나누어 가지고 다시 그 과정 속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생산을 하고 다시 공동뇌에 환류시키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저자가 말하는 공동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죠. 가장 적절한 표현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턴이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는 개개인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과거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그것은 인류가 그동안 쌓아왔던 거대한 지식의 바다 혹은 거대한 거인의 어깨 위에
조금 그 머리보다 높이까지 올라가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통찰하는 그런 모습.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장이다. 아마도 뉴턴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보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창의성 교육이 실제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활동을 많이 해보게 한다? 그게 오히려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확장된 언어력, 혹은 이것을 저자는 이제 다른 저서에서는 뉴 리버럴 아츠, 확장된 인문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게 바로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개인들이 이 불확실한 미래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통의 핵심 역량인 확장된 언어력을 반드시 교육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을 때 그 개인적인 성취도 성공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융합과 창의성이 만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혹은 사회적 토대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확장된 언어력이 뭔가, 요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는 사실 그런 교육을 해요. 자, 예컨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저는 이제 받아쓰기, 갸, 거겨 뭐 이렇게 배우지만, 사실 제가 1학년 처음 입학해서 배운 그 한글 문장은 나, 너, 우리,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쓰여진, 그 다음 페이지를 쫙 넘기면 철수, 영희 이렇게 나오는 교과서를 가지고 배웠거든요. 자, 이런 언어를 우리는 자연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어 가운데서 우리말만큼이나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게 사실은 영어죠. 물론 지금은 한글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지식을 섭렵할 수가 있지만, 과거에 한국의 지적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어를 배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영어라고 하는 언어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지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달리 말하면 인류가 축적시켜온 공동 뇌에 접속하기 위해서 한글이라고 하는 자연어보다는 영어라고 하는 매체가 훨씬 더 풍부한 지식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수학과 같은 이것도 언어에 해당됩니다. 달리 말하면 수학도 자연세계의 문법을 읽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이자 도구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달리 말하면 컴퓨터와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 리터러시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보면은 읽고 쓸 줄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읽고 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의 능력이 단순히 말과 글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 혹은 과거에 축적된 지식, 이거 다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연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수학이라는 언어, 그리고 과거와 달리 문장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PPT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과 같은 교육을 통해서 감성적인 것, 이런 부분들까지도 리터러시의 범위에 속한다. 바로 인문학의 의미가 전통적으로 다양하게 바뀌어왔지만, 사실은 인문학의 본령은 이런 리터러시에 해당되는 다양한 그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기르는 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얘기들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풍부한 자료, 최신의 자료들을 통해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들려줍니다. 도대체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 개인적인 차원은 물론이고,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아직 중고등학교에서 미래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적인 어떤 능력 혹은 그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좋은 하나의 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철학자가 쓴 책이지만 굉장히 명쾌합니다. 문장의 전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저자의 책을 읽을 때마다 전 개인적으로 부럽기도 한 부분인데 글쓰기의 하나의 훌륭한 모델. 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친절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듯이 아주 잘 읽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좋은 문장이란 문학에서는 아름답고 우리 마음을 울리는 문장이기도 하지만 철학에서는 잘 읽히는 문장, 명쾌하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익히는 하나의 모델로서 이 책이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날씨도 따뜻하고 노곤하긴 하지만 우리의 뇌 촉수를 조금씩 긴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 바로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이 3월에 여러분들이 접하면 딱 좋은 책. 바로 공동뇌 프로젝트. 이번 달 중천철학도서관에서 추천하는 이달의 철학책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